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971명으로 여전히 1,000명에 육박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이 87.1%, 전국은 81.9%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규칙이 오늘 자정부터 적용되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강화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예배나 미사, 법회 참석자가 접종자일 경우 최대 인원의 70%까지,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30%까지로 제한하되 최대 인원은 300명 미만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다시 들어가면서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해당 업계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일상 회복을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필수 불가결한 입국자는 48시간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외부 자문위원회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보다는 mRNA 방식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계속 사용 여부를 놓고 투표를 한 건데 15대 0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7,000명대를 이어갔고 위중증 환자는 나흘 연속 900명대로 1,000명 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4,591명으로 늘었고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명 추가돼 누적 151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7.1%, 전국 가동률은 81.9%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 방안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90만 곳에 더해 여행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당과 PC방 등 115만 곳에 전자출입명부 단말기와 체온 측정기 등 최대 10만 원의 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손실 보상도 더욱 확대해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인원과 시설 제한 업종 12만 곳을 추가로 보상하고 보상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기존 손실보상 산정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건비나 영업이익률 등 앞서 제기된 손실보상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들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들은 보상 산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해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졸속이라는 평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SNS에 올린 글에서 방역 조치가 긴급하게 시행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지원이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역 강화 원칙을 정하면서 곧바로 준비했다며 대상 업종 추계와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지급 절차 등을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면밀히 검토했고 더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이것으로 정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올해 가용한 재원을 모두 활용하고
새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방법은 없는지 정부도 더 고민하겠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종교 활동의 전체 참가 인원과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예배, 미사나 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지금까지 별도의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최대 인원이 70%로 제한됩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까지 포함할 경우엔 수용 인원이 현재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종교 소모임도 사적 모임 허용 인원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강화된 종교시설 방역 조치는 거리 두기 강화 조치와 동일하게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기본 접종을 완료한 후 3차 접종을 받은 성인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7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총 1,000만 480명이 3차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에 해당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절반이 넘는 51.2%가 추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추진단은 접종 간격이 단축되고 접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예약률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인구의 38%, 60세 이상 인구의 70.1%가 사전 예약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또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 제도를 학원이나 독서실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반발이 거센데요.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 단체 등이 정부의 청소년 방역 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국가적 행정부는 임상실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수많은 사망자가 나온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실상 강제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자유까지 침범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끝없이 침해하고 있는 저 오만한 행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를 저지시켜 주셔서 제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 헌법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십시오. 코로나19 확산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극장과 공연장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개봉 일정을 잡았던 영화들이 개봉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고 공연도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 시리즈로 극장가는 모처럼 붐볐습니다. 개봉 첫날에만 63만 명 넘게 모으며 코로나19 이후 최대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극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역상 불가피하다, 오히려 밀집도를 높인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10시 이후에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잘 안 나오게 되니까 조금 더 확진자가 줄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영화를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0시 이전에 영화 그 상영관에 더 많이 몰릴 텐데 차라리 그냥 24시간 내내 열어주는 게 사람들 널찍널찍 앉아서. 연말과 새해 개봉 예정이던 비상선언과 빅샤크 등도 줄줄이 개봉을 연기했습니다. 영화계는 극장과 영화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며 예외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말 성수기를 맞은 공연계도 걱정입니다. 특히 긴 공연의 경우 쉬는 시간인 인터미션을 줄이거나 공연 형식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잡힌 수천 명 규모 대면 공연은 일단 그대로 진행됩니다. 가수 나훈아, K-팝 그룹 NCT 127 등의 공연에는 4천여 명 관객이 모이지만 사전 승인된 행사니만큼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공연은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비정규 공연 시설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사 규모가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 승인 아래 5,000명까지 가능했던 공연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리는 콘서트와 관련해 오는 20일 다음 주부터 관객 허용 규모를 최대 4,000명으로 1,000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미 허용한 이번 주말 공연의 경우 기존대로 최대 5,000명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되 방역수칙 위반으로 3차례 경고를 받으면 공연 허가를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로 공연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데다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자 트와이스가 오는 24일 공연을 취소하는 등 연말연시 공연에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콘서트도 개최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외부 자문위원회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보다는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15대 0 만장일치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현지 시간 16일 회의를 열고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보다는 mRNA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두 종류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 15명의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CDC는 얀센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 얀센 백신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CD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얀센 백신을 접종한 뒤 최소 9명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TTS로 사망했습니다. TTS는 mRNA 백신과 달리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드물게 보고되는 부작용입니다. 한 번 접종으로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18살 이상에게 접종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또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으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600만 명가량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의 이번 권고가 얀센 백신의 접종을 아예 중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모더나 백신, 그리고 시노팜 백신 간 교차 접종을 허용하는 잠정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WHO는 권고안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는 2차 또는 추가 접종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접종에서 시노팜 백신을 맞은 사람은 2차 또는 추가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을 비롯한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연구진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편적인 백신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과 연구소 소속의 데이비드 모렌스, 제프리 토벤버거 박사는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기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위해 제2세대 백신 연구 개발이 전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BC 방송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현재 백신으로는 새로운 변이 출현을 막는 데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비롯돼 미래에 대유행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 새 변이가 계속 출현할 수 있기에 이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근본적인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차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는 영국에서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퍼져 크리스마스 악몽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행 유로스타 열차가 오가는 프랑스 파리의 기차역에서 영국인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프랑스가 영국에서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필수 불가결한 입국자는 48시간 격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I think it's crazy. I mean, it's crazy. It's already spread in France. It's the same in the UK when they banned from South Africa. 그러나 영국 런던의 오미크론 비중은 51%로 이미 델타를 넘어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1명이 3명에서 5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겨 전파력이 델타의 3배 이상이라는 영국 보건안전청의 추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확진자는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 6,800만인 영국에서 지난 15일 신규 확진자가 7만 8천 명, 16일에는 8만 8천으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44%인 부스터샷 접종률을 연말까지 100%로 만들겠다며 총력전입니다. And the sensible thing to do is to get boosted now and exercise caution. That's what we're saying.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왕실 전통인 성탄절 오찬까지 취소하며 방역에 힘을 실었지만 영국 정부 최고 의학 보좌관 크리스 휘티 교수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입원 환자가 크게 늘 것이라며 암울한 크리스마스를 전망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일상 회복을 멈추고 방역 규제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언제쯤이면 현재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이번 주말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총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도 밤 9시와 10시로 제한되는데요. 이 정도 조치와 기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전 1차에서 4차 유행 당시를 보면 유행 악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반면에 방역 조치 강화로 유행 상황 안정화는 서서히 진행됐던 그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예. 이번 유행도 방역 조치 강화로 유행 상황 안정화는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말씀하신 한 2주 정도의 방역 조치 강화로는 큰 폭의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앞선 사례들하고 다르게 현재의 유행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위중증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도 있고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위중증 환자의 급속한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60세 이상의 그 연령층에 대한 3차 접종 시행이거든요. 예. 현재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50%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12월 중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다소 주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 부분.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조치를 강화하더라도 신규 확진자의 규모는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약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기존에는 수도권에 더 강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중환자 수가 늘고 또 병상 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중환자 수를 기반으로 한 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매우 위험한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병상이 9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못지않게 비수도권에서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2%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다 비수도권, 수도권 모두 위험한 상황이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규모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광주, 울산, 전남, 제주, 세종 이렇게 일부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물론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비수도권도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역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인원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용 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로 제한하고 단 참여자가 모두 백신 접종자라면 7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 정도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방역의 기준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음식물 섭취라든가 아니면 어떤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과도한 방역 조치 강화는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간 사례들을 보면 종교 행사 이후에 소모임 등의 행사들이 별도로 있었던 사항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말씀하신 정도의 방역조치 강화가 이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측면 때문에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특히나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종교 행사 그 당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만남이나 소모임 같은 것들을 철저히 금지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방역당국에서 물론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각의 종교시설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여부가 방역 조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또 청소년 대상의 거리두기 방침이 눈에 띄는데요. 등교는 축소를 했지만 입시 학원과 독서실 운영은 예외적으로 10시 이후까지 허용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교육당국의 입장 자체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은 그대로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12월 달이기 때문에 학사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등교 수업을 축소해도 학생들의 학습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등교 수업 축소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학원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별개의 입장이 부분도 있고 학원에 대한 어떤 영업 제한 시간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이 부분이 학습권에 상당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단 학원은 배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방역 강화 조치가 너무 늦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민생 경제와 방역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길어졌고 결과적으로 때를 놓쳤다는 지적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방역 조치 강화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종료 시점인 11월 말 정도에 일단 상황이 악화되는 조짐을 분명히 보였거든요. 네. 당시에 신규 확진자 규모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었고 네. 돌파 감염에 의해서 위중증 환자 규모가 크게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 포함해서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 위중증 환자 규모가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방역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시점이 한 2주 정도 방치가 되면서 지금의 상황이 초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방역 조치 강화가 좀 늦은 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은 늦어도 11월 말 12월 초에는 시행이 됐어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 변이 상황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보름여 만에 누적 감염자가 150명을 넘어섰는데요. 수치로만 따지자면 30배가 된 셈입니다. 지금의 확산세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적 감염자가 150명, 그러니까 보름 만에 150명이 발생을 하면서 수치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가 넘게 이렇게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 증가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단계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크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인천 남아공 입국자발 N차 감염이고요. 또 다른 사례가 전북 이란 입국 유학생발 N차 감염인데 일단 전자의 경우 인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방역망 안에서 관리가 됐다. 그러니까 일부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는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예. 일단 본격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그런 사례는 없었거든요. 근데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전북의 유학생발 N차 감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방역당국에서 12월 3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시행을 했는데 네. 이 이전에 입국한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망에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 아직은
초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1월, 2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향후에는 델타를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여전히 델타 변이가 더 큰 위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백신 종류에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저항력이 다르다는 조사가 나오는데요. 얀센으로는 오미크론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남아공 연구진이 얀센 백신 접종자의 혈액을 대상으로 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검사를 했는데 검출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출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부분은 화이자도 마찬가지예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 바이러스에는 이 중화항체가가 1,400을 넘어가는 수준인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80 정도, 한 17분의 1 정도로 크게 감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얀센 자체가 원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항체가를 높이는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급속하게 항체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지속기간도 짧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 내에서 중화항체가가 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같은 개념으로 홍콩 연구진은 중국 시노백 백신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신 종류에 따라서 면역력을 크게 높이느냐 아니면 적게 높이느냐 그리고 지속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접종을 하면 물론 얀센이나 시노백 백신 같은 경우에도 더 항체가가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도 효능이 보다 높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 없이 치러진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문과생들의 성적이 예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과생 4명 중 1명은 인문계열 학과 지원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시 정보업체 UA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 그리고 과학탐구를 선택한 자연계 추정 수험생 12,000여 명의 모의 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6.4%가 인문계 모집 단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모의 지원 데이터에서 이과 학생들의 교차 지원율 8.9%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자연계 추정 수험생들이 주로 모의 지원한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경영이 17.5%, 교육이 13.9%, 경제 7.8%, 행정 4.4% 등 인기가 높은 문과 학과들입니다. 특히 올해 수능 수학 1등급의 80% 이상이 이과 수험생으로 추정되면서 이과 유리, 문과 분리주의가 실제 교차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단맛과 쓴맛, 매운맛 등 3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채라고 불리는 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채가 기억력 회복과 치매 관련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가 원산지로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채소 삼채. 단맛과 쓴맛, 매운맛 등 3가지 맛이 납니다. 이 삼채는 혈당과 체지방을 낮추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과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건강식 열풍과 함께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잎과 뿌리까지 전부 다 먹을 수 있고요. 한 개의 그 종근을 가지고 우리가 재배를 하는데 거의 20배 이상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유익한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이 삼채의 효능을 밝히기 위해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물이 담긴 수조에 2마리의 실험용 쥐를 풀어놨는데 한 마리는 도피 공간을 찾아 쉬는 반면 다른 한 마리는 계속 물속에서 허둥댑니다. 도피 공간을 찾아 쉬는 쥐는 8주 동안 삼채를 먹은 쥐로 삼채를 먹지 않은 다른 쥐보다 공간 학습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삼채는 또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원인 물질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잎보다 뿌리를 먹었을 때 이 같은 효과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산체의 이러한 기억력 및 인지능 개선 효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친화형 식품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늘면서 삼체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이스라엘과 인도, 중국의 7개 업체가 100여 개 나라 5만 명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은밀하게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는 가입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온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개설한 1,500여 개 가짜 계정 등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에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가 공개한 사이버 용병 업체는 코브웹스 테크놀로지스, 코그나이트, 블랙큐브, 블루호크 등 이스라엘 기업 4곳과 인도의 벨트록스, 북마케도니아의 사이트록스입니다. 이와 함께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중국 업체 한 곳도 지목됐습니다. 메타에 따르면 표적이 된 5만 명은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해온 반체제 인사, 야당 정치인과 그 가족, 인권단체 활동가, 언론인, 변호사, 기업가, 각계 유명 인사 등입니다. 사이버 용병 업체는 감시 대상자의 페북 계정에 접근해 채팅으로 환심을 산 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불법 소프트웨어와 악성 코드를 설치해 이메일 내용 등 데이터를 탈취하고 사용자 위치까지 추적했습니다. 지난주 최악의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미국에서 토네이도와 돌풍이 계속돼 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와 캔자스, 아이오와주 등에서 허리케인급 돌풍이 불어 65세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지고 자동차 충돌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봇대가 무너지고 전선이 끊겨 4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고속도로와 주립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역대 최다인 55개의 강력한 돌풍이 관측됐고 19개의 토네이도가 관측됐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도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이 미국 시사 주간지죠 타임지가 이 올해의 인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언행으로 구설에 오른 적도 많았지만 네. 아무래도 이 지구 안팎의 삶을 개조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이 타임지는 머스크가 우리를 변화한 세상으로 안내해주는 이 우리 사회의 무한한 가능성의 아바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지구 바깥 우주의 영역에까지 머스크만큼 이 비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엄청난 극찬을 한 건데요. 예. 이 타임지 편집장은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거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어떤 최고의 사례로 떠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 최근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이 머스크가 SNS 등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예. 머스크의 페르소나는 이 종종 분열과 공격적인 조롱에 탐닉하는 것처럼 보이는 직설적인 도구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예. 이 타임즈에 이어서 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 올해의 인물로 머스크를 꼽았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편집장은 이 누군가에게는 유치하다는 인상을 주는 이 기이하고 도발적인 트윗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사업가라면서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저는 지구 안팎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제 머스크가 지구를 넘어서 우주적인 인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4위 소식은 뭐죠? 네,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하이브리드 차의 국내 판매량이 처음으로 이 디젤 차의 판매량을 앞지르면서 이 친환경차가 이제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실제로 판매량을 보면 올해 들어서 10월까지 하이브리드 차가
19만 6천 대 가까이 팔리면서 이 디젤차를 앞질렀는데요.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이 디젤차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양이었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국내 이른바 요소수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를 계기로 이 디젤차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또 이 수출에서도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가 지난해보다 41%나 더 팔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오는 2025년쯤이면 전체 이 친환경차 판매량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량을 앞지르는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길을 가다가 전기차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 희귀했다 보니 네. 좀 신기해하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디젤차보다 전기차가 더 앞지르게 될 거란 전망이 좀 새롭게 다가오네요. 네. 자, 다음 3위 소식은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관련 소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제주 서귀포시 인근 바다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였고요. 또 이 제주도 전역에서 고층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아주 큰 진동이 감지가 됐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번 지진에서는 해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보통 해일을 동반하고요. 제주도 지진은 해안가로부터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는데도 이렇게 해일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데요. 이유는 바로 이 단층에 있었습니다. 이 단층이 수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바다가 출렁이면서 해일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 제주도 지진의 경우는 단층면이 수평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일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물론 이 해일이 발생하지 않은 건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강진으로 인한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앞으로 길게는 1년 정도 이 소규모의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지진이 학계에서는 그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계속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큰 피해 없게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코로나19 소식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지만 우선 이 전파력 자체는 델타와 같은 기존 변이보다 더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발표를 보면 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2배로 늘어나는데 이틀이 채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전체의 2.9%를 차지하면서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7배가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내년 1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나 독감과도 다 겹치게 되면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미 델타 변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데다가 겨울철 유행하는 독감 등의 어떤 호흡기 질환 등이 만나면 확산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독감 예방 접종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의 경우 약 30% 정도 이 코로나19에 덜 걸리고 치명률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상황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자, 마지막 1위 소식도 오미크론 관련 소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이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에도 70% 이상의 방어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이렇게 변이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 기존 백신으로 이걸 계속해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이제는 2세대 백신을 개발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이 지금의 백신으로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막는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편적인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앞으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비롯돼서 또 이 대유행의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는 인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 파우치 박사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면 좋겠지만 이 백신들을 저개발 국가에 좀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하파이브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나뭇잎이 빨리 피고 단풍은 늦게 드는 등 국내 산림의 계절 시계가 바뀌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수목원과 서울대 연구진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 25종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렵수 잎이 피는 시기는 13일 빨라졌고 단풍이 드는 시기는 3.7일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봄과 가을의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잎이 피는 시기는 3.6일 빨라지고 단풍은 1.5일 늦어지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알려진 실리콘 젖꼭지도 반복적으로 스팀 소독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공동 연구진은 실리콘 젖꼭지를 10분간 스팀 소독 후 물에 3번 씻은 뒤 다시 스팀 소독을 하는 방식을 60회 반복한 결과 젖꼭지를 씻어낸 정제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물론 1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나노 플라스틱도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젖꼭지뿐 아니라 실리콘을 사용한 조리 제빵기구 등도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광화문 일대에서 다양한 실감 콘텐츠를 선보이는 광화시대를 17일 개막합니다. 광화시대는 역사와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광화문을 콘텐츠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공연 광화풍류를 시작으로 8종의 실감 콘텐츠가 2달 동안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광화시대는 총 8종의 실감 콘텐츠와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거점 2곳으로 이뤄집니다.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화성에 5년 안에 사람을 보내고 이후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화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에 태양광으로 유지되는 수경 농장을 갖춘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어 인류가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성에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고 동물과 지구의 생명체를 이주시키는 것이 매우 거대한 차기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시시콜콜 따져보면 소소하지만 흥미롭게 생활의 지혜가 되는 과학 원리가 일상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는 과학 궁금증에 대해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의 일상은 과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졸음을 쫓아주는 커피 한 잔에서도 또 우리가 즐기고 환호하는 것에서도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밝게 빛내주는 것에서도 수많은 과학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시청자들이 남겨주셨던 다양한 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에서 홈술을 주로 합니다. 집콕이 일상화되면서 우울함에 더 술을 자주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과음하고 난 다음이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울렁거리는데 도대체 숙취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숙취엔 정말 해장국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숙취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장으로 들어간 술에 함유된 알코올은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혈액을 통해 간으로 운반된 알코올은 알코올 탈수 효소에 의해 분해돼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바뀌는데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상당한 독성을 지닌 물질로 몸 안에 쌓이면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어지럼증이 생기고 속이 울렁거리며 구토를 일으킵니다. 결국 우리가 숙취를 느낀다는 것은 체내에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남아있어서 지속해서 신경을 자극하는 상태이고 술이 깬다라는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죠. 간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기 위해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 요소를 분비합니다. 이 ALDH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유일한 해독제죠. 하지만
인체에서 분비되는 AADH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간에는 소주 2, 3잔의 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대사시킬 정도의 ALDH만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과음 후 북엇국이나 콩나물국 같은 해장국을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해장국에는 각종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함유돼 ALDH의 작용을 촉진시켜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또 소변과 함께 배출된 다량의 전해질을 보충해줘 몸속 세포 안팎이 적절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혈중 산성과 알칼리성 농도도 적합하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콧구멍은 2개인가요? 특히 눈이나 귀처럼 얼굴 양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 중앙에 나란히 2개나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콧구멍이 2개인 이유는 바로 이교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두 콧구멍은 3-4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활동하는데요. 한쪽 콧구멍이 일하는 동안 다른 쪽은 휴식을 취합니다. 항상 냄새를 맡아야 하고 냄새 정보를 뇌로 전달해야 하므로 코 점막은 금세 피곤해지죠.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좌우가 번갈아 가면서 일하면 한쪽이 쉴 수 있는데요. 물론 맡은 바 임무가 막중한 만큼 완전히 휴식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감각을 열어놓고 쉬는 것이죠. 한쪽 콧구멍을 막고 바람을 불어오면 바람이 강한 곳과 약한 곳이 구분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다시 해보면 좌우가 반대로 나타나는데 이를 비주기라고 합니다. 2개의 비강이 교대로 공기의 흐름을 증가, 감소시키는 현상인데 주기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비주기를 거의 느끼기 어렵다고 하네요. 1895년 독일의 내과의사 리처드 카이저가 양쪽 콧구멍이 몇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막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런 비주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콧구멍이 하나라면 어떨까요? 인간의 감각은 절반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 냄새를 구분하기 어렵고 냄새가 나는 방향도 찾지 못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숨 쉬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통 비상 상황이거나 위급할 때는 붉은색을 주로 사용하는데 비상구를 나타내는 유도등은 색깔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녹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구 유도등 색깔, 녹색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눈에는 간상체와 추상체라는 시각세포가 존재합니다. 간상체는 빛이 적은 상태에서 그리고 추상체는 빛이 밝은 상황에서 활성화됩니다. 비상구가 필요한 상황은 정전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등으로 어두운 상황이 더 많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간상체가 주로 활성화되는데 간상체는 붉은 빛보다 녹색 파장이 빛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비상구가 녹색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비상구 유도등이 붉은색으로 된 곳이 많은데요. 미국은 건물이 넓어 멀리서도 가장 잘 보이는 붉은색을 유도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비상구 유도등은 화재 등으로 정전이 발생했을 때도 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전기로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자체 발광하도록 만듭니다. 수명도 13년 정도라 형광등보다 5배 이상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생활 속에서 숨어있는 과학 원리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과학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네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상을 받는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됐고 방역 패스 시행에 필요한 장비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의 보상 방안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메울 만큼 충분하진 않겠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